어둠이 내려앉은 전장. 흙먼지 속에서 들리는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역사는 이런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는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선택을 해왔을까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우리는 놀라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았고 달에 발자국을 남겼으며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여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부터 로마 제국의 정복전쟁, 십자군 전쟁,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전쟁은 인류 역사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쟁의 기원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시 동굴에서부터 현대 도시까지 전쟁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극을 추적해봅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바나 초원에는 맹수들이 배회했고 식량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강력한 이빨도 없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협력과 도구, 그리고 언어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작은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의 가족 단위였죠. 그들은 과일을 모으고 동물을 사냥하며 물가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냥터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장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더욱 귀했죠. 두 집단이 같은 자원을 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협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피해가며 공간을 나누거나 교역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싸워서 빼앗거나. 스페인 북부의 엘시드로넬 SIDRN 동굴에서 발견된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화석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뼈에는 도구로 찍힌 흔적과 살점을 도려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단 간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케냐의 나타루크 유적지에서는 약 1만 년 전에 유골 27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12구는 명백한 폭력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고 화살촉이 박힌 채였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단 학살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본능적인 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전적인 종이 아닙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영장류도 집단 간 충돌을 보이지만 인간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인류의 갈등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가 폭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점점 더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단이 큰 집단이 되면서 갈등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무기가 등장했고 전술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경혁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 중국의 황허강 유역,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세계 각지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은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정착 생활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땅의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땅이 누구의 것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서 특정한 땅은 특정한 집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개간했다.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다. 이곳은 우리 것이다. 둘째, 잉여 자원이 생겼습니다. 농경은 사냥 채집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그 식량은 창고에 저장되었고 일부는 교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잉여가 있다는 것은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농경은 대량의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강 주변의 비옥한 땅은 한정되어 있었고 가뭄이 오면 여러 공동체가 같은 수원을 두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우르크, 라가시 같은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인류 최초의 방어벽이 세워졌습니다. 터키의 차타르위크,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같은 초기 정착지들은 모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은 도시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증언합니다. 라가시와 옴마는 물과 경작지를 두고 수백 년간 싸웠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왕조들은 곡물과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농경혁명은 인류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주었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전쟁의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땅, 물, 저장된 곡물, 가축.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군대가 생겼고 청동무기가 등장했으며 왕과 사제들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전쟁은 문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수천 번의 전쟁을 분석하면 4가지 핵심 원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원 경쟁입니다. 땅, 물, 식량, 광물, 무역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 카르타고와 3차례의 포엔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불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아편 전쟁은 차와 비단, 그리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20세기 2차례 세계대전의 배경에는 석탄, 석유, 철광석 같은 산업자원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권력과 지배 욕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지배하려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넘어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영토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몽골 초원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넘어선 욕망입니다. 권력, 명예,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욕구,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동기였습니다. 세 번째, 공포와 안보 딜레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종종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저들이 먼저 공격하면 어쩌지? 저들이 강해지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어국이 방어를 위해 군대를 증강하면 비국은 위협을 느낍니다. 비국도 군대를 키우면 어국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결국 아무도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전쟁이 터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복잡한 동맹관계와 상호 불신 때문에 한 달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협공을 두려워했고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략을 두려워했으며 러시아는 독일의 팽창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과는 1700만 명의 사망자였습니다. 공포가 만든 전쟁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념과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때로 전쟁은 자원이나 권력이 아닌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싸웠습니다. 30년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20세기에는 이념이 종교를 대신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냉전 시대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세계를 두 진영으로 갈랐습니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4가지 원인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권력 확장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의 공포를 자극하며 이념적 정당화가 뒤따릅니다. 전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전쟁의 끔찍함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은 계속될까요? 답은 집단 심리에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960년대 터키의 로버스 케이브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비슷한 배경의 소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죠. 각 그룹에게 이름을 주고 몇 주간 따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두 그룹은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욕하고 상대 캠프를 습격하며 폭력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본래 폭력적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기자 즉각적인 적대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은 집단을 만들고 집단에 소속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생존을 보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집단 정체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자동으로 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은 곧 그들의 손실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적대라고 부릅니다. 전쟁은 이 심리를 극대화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부와 미디어는 적을 악마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 그들은 야만인이다. 그들은 인간 이하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선전물은 독일인을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미국은 서로를 비인간적으로 그렸습니다. 일단 적이 괴물이 되면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해집니다. 오히려 영웅적 행위가 됩니다. 집단 심리는 또 다른 현상을 만듭니다. 바로 동조압력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집단에서 배척당합니다. 비겁자, 배신자, 적의 동조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반대한 지식인들은 투옥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거리에서 폭행당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압력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거나 동참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 중에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 전쟁터에서는 잔인해집니다. 살인은 의무가 되고 파괴는 승리가 됩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 밀그램 복종 실험 같은 유명한 심리학 연구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평범한 사람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쟁은 집단이 만든 폭력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이성은 무력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발전할수록 전쟁도 진화했습니다. 고대 전쟁은 칼과 창, 활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수백 명, 많아야 수천 명이 싸웠습니다. 중세에는 성과 요새가 등장했습니다. 공성전이 발달했고 기사와 중장갑 기병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화약이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6세기 총과 대포가 등장하자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사상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전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차는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켰고 전시는 실시간 지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장은 대량의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류 최초의 산업화된 전쟁이었습니다. 기관총, 독가스, 탱크, 비행기.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방의 공장과 철도, 통신망이 모두 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상자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솜 전투에서는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베르댕 전투는 10개월 동안 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더 끔찍했습니다. 전략 폭격이 등장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드레스덴, 도쿄, 히로시마, 나가사키.
총 사망자는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각각 수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습니다. 한 번의 핵전쟁으로 인류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호확증 파괴 때문에 직접적인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무기였기에 오히려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이버 공격, 인공지능 무기. 이제 전쟁은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해커는 적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은 더 복잡해졌고 더 치명적이 되었으며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길일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전쟁의 기원과 원인, 그리고 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비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쟁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영토 본능, 지배욕구, 집단 경쟁은 진화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완전한 평화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 같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수십 명이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그 숫자는 한 자릿수입니다. 대규모 전쟁의 빈도도 줄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국제기구와 협력체제가 발달했습니다. UN, 국제법, 무역협정. 이런 시스템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유럽연합은 이 원리의 성공적인 예입니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 통합을 통해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확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이 있습니다. 완전히 증명된 이론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은 있습니다. 넷째, 핵무기의 역설입니다. 핵무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합니다. 냉전시대 내내 미국과 소련이 직접 충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원 고갈, 기후변화, 인구 증가는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는 이미 물 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과 AI 무기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입니다. 이것들은 기존의 국제법과 규범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대 그들의 구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쟁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은 악마나 괴물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원 경쟁, 불안, 집단 심리, 시스템의 결함. 이런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공감과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교육, 문화 교류, 여행. 이런 것들이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자원 고갈. 이런 문제들은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아우슈비츠 수용소, 베트남 전쟁 기념관. 이런 곳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해가 지는 전쟁터. 먼지가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그림자였습니다. 3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돌을 들었던 순간부터 오늘날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와 싸워왔습니다. 자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공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운명은 아닙니다.
전쟁은 본능이 아닙니다. 전쟁은 선택입니다.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향한 노력으로도 가득합니다. 조약을 맺고 다리를 놓고 대화하고 화해한 순간들 말입니다. 인간은 파괴할 수도 있지만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전쟁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전쟁을 막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지 안다면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전쟁은 인류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선택하는 능력 또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